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39살 민주는 제조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1년의 절반을 출장으로 보냈습니다. 국내외 거래처를 상대하며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반복됐죠. 민준에게는 한 가지 강박에 가까운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자란 자신의 유년 시절을 아이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 책임감은 민준을 더욱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아내와 아이가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고, 주말에도 거래처 미팅이나 해외 화상회의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 지우는 34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용돈은 넉넉했고, 카드 한도 역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식사를 하고, 주말에도 남편은 노트북을 펼쳐 일에 매달렸죠. 지우는 민준의 노력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민준은 늘 피곤한 얼굴로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늘 스마트폰 화면이나 서류 위에 머물렀고 지우를 제대로 바라보는 일이 드물었죠. 어느 날 지우는 외로움을 달래보려 집 근처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기분 전환이 될 거라 기대했죠. 센터에서 지우를 담당하게 된 강사는 32살의 현우였어요. 현우는 친절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지우의 말에 유난히 귀를 기울였고 작은 고민에도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죠. 지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레슨이 끝난 뒤에도 현우는 몸 상태를 세심하게 물었고 지우는 그 관심이 낯설지 않았어요. 현우는 레슨 중에도 지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힘들어 보일 때면 즉시 쉬어가자며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센터 내부에서만 알려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몇몇 여성 회원들과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죠. 개인 간의 일로 치부되며 센터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현우는 내부에서 조용히 경고만 받은 채 계속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회원들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누가 외롭고 지쳐 있는지, 누가 관심을 갈구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현우는 그런 틈새를 파고드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바쁜 주부들이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을 구별해내는 감각이 예리했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지우는 개인 레슨 시간을 늘렸습니다. 레슨이 끝나면 현우와 함께 센터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운동 이야기였지만 점차 일상 대화로 넓어졌습니다. 현우는 지우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지우는 그 시간이 편안했어요. 남편에게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외로움을 현우 앞에서는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 도피처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이것이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우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민주는 여전히 출장과 회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지우가 필라테스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저 취미 활동 정도로만 생각했죠. 아내가 건강을 챙기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민주는 지우가 요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사업 확장과 거래처 관리에만 신경을 쏟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노트북을 펼치고 이메일을 확인했죠. 민주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출장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현우의 접근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회원들과 레슨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피로도와 외로움, 그리고 가정 문제를 파악했죠. 특히 지우처럼 남편이 바쁜 여성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레슨 중간중간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는 말을 건네거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위로를 건넸어요. 지우는 그 말들이 진심처럼 느껴졌고 현우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위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지우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며 적절한 타이밍에 공감과 위로를 배치했죠. 어느 날 현우는 지우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센터에서 독립해 작은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는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데 정작 본인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지우의 연민을 자극했습니다. 현우는 지우에게 자신의 꿈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며 점점 더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해 갔어요. 이런 방식은 지우의 방어 심리를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지우는 현우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이 있다거나 필라테스 레슨이 늦게 끝난다는 핑계를 댔죠. 민주는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지우의 일정을 세세하게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을 골라 현우를 만났고 두 사람은 레슨 시간 이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함께 먹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현우는 지우와의 관계가 깊어지자 조금씩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어요. 식사비를 내지 못할 것 같다거나 갑자기 필요한 돈이 생겼다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지우는 현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현금을 인출해 현우에게 건넸고 현우는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고 요청하는 금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우는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현우를 지원했죠. 어느 추운 저녁 레슨이 끝난 뒤 현우는 지우를 센터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털어놓았어요. 센터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만큼은 진심을 느낀다며 솔직한 감정을 고백했죠. 지우는 당황했지만 수개월간 쌓여온 관심과 위로는 이미 그녀의 감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고백은 지우가 오랫동안 갈구했던 인정과 관심이었고 그녀는 그 순간 모든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랜 외로움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감각은 그녀의 판단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현우는 지우를 안심시키며 이 관계가 특별하다고 속삭였죠. 지우는 그 말을 믿고 싶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외면한 채 현우와의 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지우의 이중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현우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 모임이 있다거나 필라테스 센터에서 워크숍이 열린다는 핑계를 만들어냈죠. 남편 민준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지우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날만 골라 현우를 만났습니다. 출장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고 그 기간에 맞춰 현우와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분리했어요. 민준이 집에 있을 때는 평범한 아내로 돌아갔고 남편이 떠나면 다시 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은 지우에게 묘한 긴장감과 스릴을 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휴대폰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의 지문인식과 암호, 그리고 특정 앱에는 추가 잠금까지 3중으로 보안을 설정했어요. 현우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즉시 삭제했고 통화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 같은 별도 메신저를 사용했고 알림도 모두 꺼두었죠. 민준이 혹시라도 휴대폰을 보게 될 상황에 대비해 지우는 항상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가방에 갈 때도 절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민준은 아내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고 지우는 그 사실에 안도하며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경제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지우는 현우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 남으면 민준이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녀는 평소보다 현금 인출을 늘렸고 ATM에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자주 뽑아냈습니다. 모텔비와 식사비, 그리고 현우에게 건네는 돈까지 모두 현금으로 해결했어요.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스스로 놀랄 정도였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능숙한 이중생활자가 되어갔죠. 현우와의 만남은 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준이 출장을 떠나면 지우는 거의 매일 현우를 만났어요. 낮에는 필라테스 레슨을 받는 척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강남의 호텔을 예약하기도 했고 조용한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지우는 현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지우에게 관심을 쏟았고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정확히 건넸어요. 지우는 이 관계가 언젠가 끝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우와의 미래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지우에게 간단한 선물을 사왔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죠. 지우는 그 선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보다 무감각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지우가 요즘 말수가 줄었다고 느꼈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지우는 남편 앞에서 완벽하게 평범한 아내를 연기했고 민주는 그 연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내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릴과 설렘이 죄책감을 덮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혹시 들킬까봐 두려웠고 이 관계가 언젠가 파국으로 치닫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죠. 현우는 여전히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지우는 거절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돈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우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계산조차 하지 않았어요. 단지 현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주는 해외 출장 중에 카드사로부터 이상 사용 패턴 알림을 받았습니다. 지우의 카드에서 평소와 다른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세 내역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 주변에서 현금 인출이 유난히 많았고 인출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ATM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지우는 친구들과 모임이 잦아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민주는 며칠간 아내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빠르게 치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메시지 알림음도 꺼둔 상태였죠. 민주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하며 며칠을 더 지켜봤어요. 하지만 지우의 행동 패턴은 계속해서 민준의 의심을 키웠고 그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며 그는 자신이 정말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약 6주 정도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죠. 민준은 아내의 일정과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최근 달라진 행동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지우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매일 밤 보고서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죠. 첫 일주일간의 보고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필라테스 센터에 다녀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주는 안도하면서도 계속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주차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지우는 필라테스 레슨이 끝난 뒤 센터 앞에서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탐정이 보낸 사진 속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헤어질 때 지우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3주차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우와 그 남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식사 후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탐정은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과 2시간 뒤 나오는 장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죠.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탐정에게 계속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6주가 지나자 탐정은 최종 보고서를 민준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우와 현우가 만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모텔 출입 영상이 5건, 강남 호텔 체크인 장면이 3건, 그리고 밀착된 상태로 걷는 사진들이 수십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받아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오랫동안 함께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사랑했고 아내를 믿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민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민주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탐정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했죠. 모텔과 호텔 출입 증거, 그리고 밀착 사진들은 불륜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지우를 상대로 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과 현우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지우의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지우가 현우에게 건넨 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민준이 제공한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인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3개월간 약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우는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이 부분도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지원까지 동반된 불륜 관계는 법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덧붙였죠. 민주는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변호사는 현우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현우가 근무하는 필라테스 센터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 그에게 과거 전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몇몇 여성 회원들과 문제를 일으켰지만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공식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보를 센터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죠.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센터도 더 이상 현우를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현우가 다른 가정까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완료되자 변호사는 민준에게 이제 지우에게 사실을 알릴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준은 며칠간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 대면하기보다 소송 서류를 통해 통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지우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죠. 민주는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 법원 직원이 소송 서류를 지우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꺼둔 채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였습니다. 지우는 등기우편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서류에는 탐정이 촬영한 증거, 사진들의 목록과 금융거래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남편이 언제부터 자신을 의심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증거를 모았는지 생각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지우는 패닉 상태에서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신에게 소송 서류가 날아왔고 현우도 곧 같은 서류를 받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현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자기는 지우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할 거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고
단지 외로운 여자를 이용했을 뿐이었어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가정과 남편의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는 소송 서류를 받은 당일 필라테스 센터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 원장은 냉담한 목소리로 즉시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과거에도 의혹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법적 증거가 제시됐기 때문에 센터로서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항변하려 했지만 원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센터 평판이 망가질 수 있다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우는 결국 개인 물품만 챙겨 센터를 떠났고 그의 강사 경력은 그날로 끝이 났어요.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센터에서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죠. 민주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지우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전달을 받았지만 민주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 아내를 직접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의사소통을 하기로 결정했죠. 변호사는 지우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기를 원했고 감정적인 협상으로 이 문제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에게는 배신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우는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지우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현우와 처음 만났던 날, 모텔에 들어갔던 날, 그리고 거짓말을 반복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때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변호사를 통해 지우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혼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만이라도 협의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민준 측 변호사는 지우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죠. 지우는 자신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돌봤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불륜이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만나자는 말만 반복했고 지우는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우는 소송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변명할 여지가 거의 없었죠. 현우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지우에게서 받았던 돈도 모두 써버린 상태였고 갚을 능력도 없었어요. 강사 일자리를 잃은 그는 당장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우는 지우에게 연락해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지만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소송 서류를 받은 순간부터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현우는 혼자 법정을 준비하며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고 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탐정 보고서와 증거 사진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자료가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었어요. 민주는 법정에서 담담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계획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승부를 보려 했죠. 변호사는 이 사건이 명백한 유책 이혼 케이스라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씁쓸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정당한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는 민준과 지우 그리고 현우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민준은 지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며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먼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죠. 모텔과 호텔 출입 영상, 밀착 사진들,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이 차례로 스크린에 투사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더욱 숙였고 현우는 표정 없는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어요. 재판부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명백한 불륜 관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우 측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지우가 가정을 돌보며 내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륜이라는 중대한 유책 사유 앞에서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변호사는 재산 분할만이라도 일부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지우가 민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지만 재판부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명확했고 증거는 충분했어요. 지우의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에 대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측은 현우가 기혼 여성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다고 주장했어요. 현우의 변호사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만난 것이며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륜 관계에서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혼인 관계를 침해한 사실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죠. 현우는 자신이 지우에게 받았던 돈의 규모를 축소해서 진술했지만 금융 거래 내역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우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판결이 선고되는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으며 민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민준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지우는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죠. 지우는 판결을 듣는 순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가정과 아이 그리고 사회적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현우에게는 민준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우는 그 금액을 당장 마련할 능력이 없었지만 법은 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법정을 나서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그는 더 이상 필라테스 강사로 일할 수 없었고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현우는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평판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였죠. 민주는 판결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조용히 차에 올랐어요.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함과 씁쓸함만 남았죠. 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이었어요. 민주는 시동을 걸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죠. 그는 천천히 차를 몰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판결 이후 지우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필라테스 센터에 갈 수 없었고,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지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모임에서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죠. 지우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밤마다 후회와 자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친정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저지른 일에 크게 실망했지만 결국 돈을 빌려주었죠. 지우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의 면접 교섭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었고, 그마저도 민준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지우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집에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지우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죠. 짧은 만남이 끝나고 아이와 헤어질 때마다 지우는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지우는 뒤늦게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판결 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변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빚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그의 통장은 압류되었고 신용등급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현우는 지인들에게도 손을 벌렸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한때는 여러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쉽게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했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죠. 민주는 판결 이후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출장 일정도 최소화했어요.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민주는 아이에게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고, 다만 지금은 따로 살게 되었다고만 설명했죠. 아이는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고, 민주는 그런 아이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신감과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민주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집중했습니다. 회사 일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민주는 개인적인 문제로 흔들렸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안정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는 않았죠.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정서적 유대가 없으면 가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민주는 앞으로는 아이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갔어요. 한때 넉넉했던 경제적 여유는 사라졌고 매일매일이 버거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었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죠. 지우는
외로움 속에서 과거를 반추했습니다. 만약 그때 현우의 접근을 거절했더라면, 만약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후회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죠. 민주는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재운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정을 지키려 했던 사람은 결국 자신 혼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는 이제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아이 방으로 걸어갔어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이죠. 민주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